비트코인의 속성은 금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특정 부분에서는 오히려 금을 능가하죠. 하지만 이는 회의론자들도 모두 아는 사실입니다. 속성이 같은데 왜 금과 비트코인은 다르게 움직일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구조적 강점과 약점을 금과 비교해서 분석하고 투자자가 이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폐의 기능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교환 매개로서의 기능, 가격의 기준이 되는 가치 척도의 기능, 그리고 부를 보존하는 가치 저장의 기능으로 말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를 완벽하게 충족하는 화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정 화폐는 교환 매개와 가치 척도로서는 훌륭하지만 가치 저장에는 실패했습니다. 실제 1971년에 금 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달러의 구매력은 85% 이상 감소했죠. 그래서 법정 화폐가 실패한 이 세 번째 기능을 대신해온 것이 바로 금입니다. 시장이 금에게 원하는 것은 당장에 커피 한 잔을 살 수 있는 실용성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도 나의 부를 훼손 없이 보존할 수 있느냐의 신뢰죠. 그렇다면 가치를 보존하는 자산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속성이 필요할까요?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속성은 비용이 강조된 희소성입니다. 이는 단순하게 현재 풀린 수량이 적다가 아니라 어떠한 제3자도 이제 비용 없이는 임의로 수량을 늘릴 수 없다는 제약입니다. 법정 화폐가 구매력을 잃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정부가 언제든 돈을 찍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금과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금의 총 공급량은 지구에 한정돼 있고 시중의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채굴이라는 막대한 에너지를 들여야만 하죠. 비트코인 역시 프로토콜의 총 공급량을 2100만 개로 사실상 고정해 두었고 새로운 비트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작업 증명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에너지를 들여야만 하죠. 자의적인 통합 팽창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것입니다. 두 번째 속성은 비주권성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원화나 달러는 전적으로 정부의 신용과 지급 능력에 기대고 있습니다. 약속을 보증하는 국가가 흔들리면 화폐는 종이 조각이 되죠. 하지만 금과 비트코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은 원소 그 자체이며 비트코인은 수학 프로토콜에 기반합니다. 이 비주권성 덕분에 은행이 파산해도 정부가 바뀌어도 자산의 가치는 유지되죠. 이것들이 국가와 기존 금융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마다 두 자산이 함께 거론되는 이유입니다. 비주권 가치 저장 자산, 블랙록의 CEO 레리 핑크가 제시한 비트코인의 가치입니다. Bitcoin is an asset of fear. You own Bitcoin because you're frightened of your physical security. You own it because you're frightened of your financial security. The long-term fundamental reason you own it because of debasement of financial assets because of deficits. 물론 달러를 대체할 법정 화폐가 없어서 이 지배력을 유지하겠지만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또 모를 일이죠. 이제 수십 년 뒤에는 이 때문에 이제 리스크 관리 자산으로서 금과 비트코인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이 장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게 이제 투영하는 기대의 핵심입니다. 속성만 놓고 보면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이 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들은 모두가 압니다. 이 비관론자들이 절대 이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의 가장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해온 투자자 중 한 명인 워렌 버핏마저 오래 전부터 비트코인과 금을 같은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트코인과 금의 속성이 같아서 거시적인 보유 논거도 일치하는데 왜 현실에서는 다르게 움직일까요? 지금부터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비트코인과 금과의 중요한 구조적 차이점과 리스크를 설명드리고 투자자로서 이제 어떻게 이해에 접근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의 가장 큰 강점이자 비트코인과의 주요 차이점은 보유자 구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도와 실수요 앵커가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죠. 먼저 보유자 구조부터 보겠습니다. 칼도 누가 쥐느냐에 따라 쓰임새가 다르듯이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자산일지라도 누가, 왜, 어떠한 시간 지평을 갖고 이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이 자산의 쓰임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금의 최종 매수자는 중앙은행입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은 무려 36,000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죠. 이는 전 세계 금 ETF 전체의 9배에 달하는 비중입니다. 중앙은행들은 금의 가격이 급락해도 금을 매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매수할지언정 말이죠. 이 최종 매수자들이 하락을 제동해줍니다. 반면 비트코인에는 이런 최종 매수자가 아직 없습니다. 체코 중앙은행의 100만 달러가 전부죠. 그리고 이 구조적 차이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것이 바로 제도적 장벽입니다. 올해부터 공식적으로 적용된 바젤의 국제 기준에서 비트코인은 비담보 자산으로 분류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예를 들면 만약 은행이 1억 달러의 비트코인을 보유할 경우 은행은 그만큼의 자본을 1대1의 비율로 1억 달러의 준비금을 적립해야만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은행 입장에서는 비트코인을 보유한 만큼의 자본이 묶여있게 되는 것이죠. 반면 실물 금의 위험 가중치는 0%입니다. 1억 달러어치 금을 보유해도 준비금이 필요가 없죠. 이 때문에 은행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데에는 막대한 자본 비용이 따릅니다. 그렇기에 금처럼 담보로 활용되거나 결제 인프라에 통합되는 데에는 아직 구조적 제약이 남아있죠. 이는 중앙은행의 보유 결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앙은행이 보유고에 편입하려 해도 이런 인프라 없이는 대규모 운용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종 매수자가 형성되는 경로 자체가 아직 열리지 않은 것이죠. 이렇게 비트코인은 가격 하락을 흡수해줄 보유자가 부족한 반면 단기 보유 비중은 금을 압도합니다. 기관들이 들어오며 개선이 되곤 있지만 기관 중에서도 트레이딩을 하는 헤지 펀드의 비중이 여전히 높죠. 또한 리테일 투자자들은 디지털 금을 외치면서도 행동은 차트에 선을 그으면서 단기 수익률을 계산합니다. 이러한 보유자 구조는 높은 변동성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The other big problem of Bitcoin is it is still heavily influenced by leveraged players. 그리고 이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이 실수요 앵커입니다. 2001년으로 돌아가 보면 당시 금 투자 수요는 바닥이었습니다. 중앙은행마저도 매도를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때에도 금은 온스당 25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반도체 회사, 보석 회사 등 이 실수요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금의 투자 가치를 의심해도 반도체에 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실수요가 금 가격의 하한을 만들죠. 하지만 비트코인에는 이러한 소비 수요가 없습니다. 물론 비트코인도 실수요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받는다고 치면은 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비트코인으로 받으면 좀 효율적이겠죠. 이렇게 자본 통제를 우회한다든지 아니면은 은행 인프라가 없는 곳에서 가치를 주고 받는다든지 하는 수요가 비트코인에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금의 실수요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금은 가격이 떨어지면 이 실수요가 증가하면서 하락을 제동하지만 비트코인은 저렴해졌다고 해서 더 많은 사람이 비트코인으로 송금하지는 않습니다. 가격 하락이 추가적인 실수요를 만들지 않죠.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비트코인은 금과 같은 속성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이 변동성이 커서 이제 투기적 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격차가 좁혀지기까지에는 이제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금 역시 하루아침에 지금과 같은 지위를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무려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죠. 비트코인은 이제 고작 17년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성장하는 과정에는 많은 시련이 존재할 것이고 이때에는 금과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높은 변동성을 겪게 될 것입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중앙은행이나 실수요 같은 완충 장치가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많이 거론되는 양자 컴퓨팅 자체는 이제 기술적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결국 대응이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신규 지갑으로 전송되지 못한 코인들, 특히 사토시의 100만 개의 코인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이 100만 개의 코인이 양자 내성을 갖춘 지갑으로 스스로 이동한다면 이는 사토시가 살아있다는 게 되기 때문에 이 시장에 거대한 심리적 충격을 줄 것입니다. 반대로 사토시가 개입하지 않는 상태에서 해킹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네트워크 참여자 간 합의를 통해서 이 코인들을 동결하거나 신규 지갑으로 강제로 이송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는 자산이 통제될 수 있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를 흔들 것입니다. 물론 이는 펀더멘털적인 이 시스템 리스크는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이 비트코인에는 가격 하한이 없고 또 서사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에도 큰 충격을 받겠죠. 정리해보자면 비트코인의 속성은 금과 거의 동일하고 일부에서는 기술적으로 능가합니다. 하지만 보유자 구조가 다르고 아직 제도적 장벽이 여전하며 소비 수요가 없기 때문에 투기적인 성격을 띠죠. 이 구조가 개선이 되어야만 비트코인도 금과 같이 이 비주권 가치저장 자산으로서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재능을 갖고 태어났어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환경이 필요한 법이죠. 리스크와 잠재력이 동시에 큰 자산인 겁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들은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해야 할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과 그리고 주류 컨센서스는 어떠한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비트코인을 가지고 이제 인생 역전의 기회다, 아직도 이해를 못하냐 고 한다면 이는 사기에 가까운 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과거에는 이 네트워크의 구조와 이 잠재력을 이해하는 사람이 소수였기 때문이죠. 이 정보 비대칭 자체가 안전마진이 되어서 리스크 대비 보상 비율을 극단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주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시장은 다릅니다. 저는 지금 비트코인은 이제 정보의 비대칭이 아니라 해석의 비대칭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투자자 대다수가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지만 해석이 다른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자산운용 기관들조차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수만 달러에서 수십만 달러까지 제시하며 넓은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죠. 이렇게 불확실성에 대한 폭이 큰 데에다가 비트코인은 안전마진을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장의 분위기 등 이 내러티브는 읽을 수 있어도 내지 가치를 역산할 현금 흐름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리는 방법은 이 시장이 공포에 쓸렸을 때 진입을 하되 이때 발생했을 안전마진은 계산해서 제외를 하고 리스크 버짓 방식으로, 즉 포지션 사이징, 이 포트폴리오에서 차지하는 이 비중을 근거로 이 리스크를 계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편입하는 것이 합리적일까요? 이는 비트코인의 과거 장기 변동성과 포트폴리오와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역산해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투자자의 포트폴리오와 리스크 감수 수준, 그리고 투자 시간 지평에 따라 다릅니다만 기술주 비중이 과도하지 않은 60대 40 포트폴리오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3.2% 이내가 적절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과거 비트코인의 장기 변동성을 대입해보면 비트코인은 동일한 비중을 담더라도 이제 M7 대형 기술주들보다 포트폴리오의 전체 리스크를 훨씬 가파르게 상승시킵니다. 블랙록의 분석 레포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포트폴리오 내 편입 비중이 2%를 초과하는 순간부터 리스크 기여도는 기하급수적으로 가속화되죠. 현 시점에 제 개인적인 계산으로는 제 포트폴리오가 기준이기는 하지만 3.2%가 수익 노출을 극대화하면서도 리스크 비중은 통제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마지노선입니다. 다만 저는 이제 비트코인을 4년 이상 보유했던 투자자로 이 장기 수익률을 낙관적으로 본 그러한 계산이 어느 정도 깔려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대로 작년 하반기에 전량 매도를 하긴 했지만 이는 펀더멘털이 무너졌다고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작년 하반기에 저는 과매수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더 매력적으로 본 기회가 있었는데 현금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 자금을 이동시킨 것 뿐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제 3.2%라는 계산에는 제 어느 정도 낙관적인 편향이 조금 섞여 있다는 점을 감안해 주셨으면 합니다. 반대로 중립적인 주류 컨센서스는 2% 이내를 권고합니다. 일부 비트코인의 매우 낙관적인 기관들은 5% 이상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대다수의 기관들은 1에서 2%를 보유하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떤 비중을 선택하든 간에 이 전략은 장기 보유를 가정했을 때만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단기 차트에 선을 긋는다면 그것은 비트코인의 펀더멘탈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트레이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If you bought it for a trade, it's a very volatile asset. You're going to have to be really good at market timing, which most people aren't. If you're buying it as a hedge against all your hope, then it has a meaningful impact on a portfolio. 만약 장기 보유 농고가 유지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소음이나 공포로 인해서 급락을 한다면 그때는 설정해둔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해야 합니다. 이 행위 자체가 샤프 비율을 개선시킴으로써 이제
미래 성과를 더 낮게 하는데 이제 기여를 할 것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의 펀더멘털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에는 얘기가 다릅니다만 애초에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은 기업처럼 실적이나 경영진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 훼손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만약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상황이 온다면 반드시 저희 채널에서 다룰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비트코인에는 분명히 잠재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잠재력과 현실 사이에는 아직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언제 어떻게 좁혀질지 또는 심지어 늘어날지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제 투자자라면 미래를 그리되 확신이 아닌 확률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